모시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김성애 의원이 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 가운데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왜 또 마이크를, 왜, 뭐 교대하는 거예요, 지금? 김성애 의원은 어디서 오셨어요? 집에서 오셨어요? 아니면 어디 있다 오셨어요? 저는 일산에서 고향 가을병 예. 병지역구의 이기현 의원 의정보고에 예. 거기 감사했다고?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아니, 22대 이제 국회 들어갔는데. 네. 언론 보좌관으로 일할 때 있었잖아요. 네네네. 22대 가서 하시면서 힘들다는 생각 하셨어요? 어떠세요? 해보니까. 이게 이제 집안 셔츠의 상태를 보니까 사무직이 아니라 일용직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방송할 때가 더 나았죠. 옷의 상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육체 노동의 정도가, 정도가. 방송도 그러니까. 상당한 육체 노동인데 예. 의원은 거의 한 2배쯤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거. 내가 봐도 그래. 근데 아니, 그것도 비상계엄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것도 엄청 많죠. 예. 뭐 12월부터는 한 달 예. 동안은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들어가겠으니까. 예. 계속 이게- 비상 대기하고. 네, 그래서 항상 제 차 뒤에 보면 이 덮을백 있죠. 예. 덮을백에다가 속옷이랑 양말이랑 기본적인 생필품을 넣고 다닙니다. 지금. 예. 신세가 한심합니다. 자, 어제 저도 목사지만 김성애 우리 의원도 크리스찬이잖아요. 네네. 정광훈 일당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 뭐 기독교 범주에 넣어서 보기 되게 어렵고 그 한기총이란 어쨌거나 뭐 보수라고 하더라도 한국교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던 걸 뺏긴 것도 사실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이제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좀 창피한 일입니다. 맞아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그 한국 기독교의 상징이 동성애 반대가 돼버려갖고 그걸 참석이냐 반대냐를 가지고 시작하다 이제는 국가가 뭐 예를 들면 공산주의자들이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뭐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특히나 공산주의자가 어디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파멸시키고 있다는 맞아요. 건지 좀 동떨어진 현실을 인식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거리에 나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광훈 목사가 1년에 지금 헌금을 1,000억 원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라 비즈니스죠. 비즈니스죠. 예, 거기에 신앙으로 휘발리는 것 자체가 좀 너무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또 하나는 자 보면서 계속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입장을 바꿨잖아요. 거기에 뭐 국민의힘 아니라고 좀 성일정 위원장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에 회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네. 김현태의 태도 변화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 뭐 다 거짓말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 명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옛날 증거부터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그분은 뭐 주요 가담자로 해서 네.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썩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맞아요. 협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렇죠. 판사들이 보고 판단할 문제인데 이번에 기준을 좀 확실히 세워서 내란이 얼마나 위중한 범죄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말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의결 행위를 방해하면서 끌어내는 것이 폭동이다. 이게 이 사람들이 잠깐만요 이렇게 제지했으니까 그게 폭동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아니지 그건 예. 아니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국헌묵란이고 폭동이란 거 알아서 그것 때문에 징역 10년, 20년을 살 수 있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보여줘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원래 전쟁이 나면 여야가 힘을 합쳐서 계엄을 선포하고 나라를 뭐 이렇게 해볼 방법을 찾을 때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 아니지 그건 않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에는 대한민국의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진행한 점이 있겠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똑똑해요. 맞아요. 군대가 뭐라고 그 사람들이 지금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 통제를 합니까? 맞아요. 지금은 위기일수록 대통령이 통제하고 국무총리가 통제하고 내각이 통제하고 국회가 통제하게 하면 되지. 특정 군사 분야의 전문가인 군인들이 위기 상황에 대한민국을 컨트롤한다는 발상 자체가 전쟁이 나도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 보시면 알지만 정치인들이 정책을 컨트롤하는 거지 군인들이 진격 멈추는 걸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자, 홍인정은 다시 오셨으니까 이쪽으로 네. 오세요, 가운데로. 아니, 저 많이 얘기해서. 많이 네. 얘기해서. 40분 걸으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네. 저기서부터 걸어왔어요. 네. 방황을 네. 쪽에서부터. 걸어와서. 네. 네. 근데 윤석열의 그 헌재에서의 변론 내용들 들으면서 윤석열이 거짓말 많이 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정치 투쟁을 한 겁니다. 정치 투쟁.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은 그 변론 과정을 다 지켜보셨던 분이 마이크. 변론 과정을 지켜보셨던 분이 네.
하시는 말씀인데 그거 국정원 서류가 헌법재판소 공개되던데 부정선거 진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양식 있는 분인데도 네. 헌법재판소라는 공간 안에서 말을 하니까 이 공간이 마치 참인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이 내란 수기로 구속 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 씨는 헌법재판관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보고 여기에 부하 내동할 한 5에서 10% 정도 되는 극우 국민들에게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재판 과정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단반의 최후 진술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이미 본인 유죄할 건 알고 있고 유일하게 살아나갈 방법은 저 국민의힘과 내란 동조 세력들이 이번 대선에서 이겨서 자기가 사면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윤석열이 그리고 재판에 올 때마다 미리 와가지고 머리 헤어받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또 그 사이에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난번에 특히 형사재판 할 때는 아침 10시 몇 분에 갔다 15분 하고 끝나고 바로 왔거든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특혜 아닙니까?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하셨지만 쇼이자 네. 무대로 활용하는 것 같은데 매우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몇 개 훅만 집어넣은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헌법이나 법이나 질서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출퇴정하는 과정만 봐도 그래요. 갑자기 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네. 자기네 변호사들한테 몇 마디 하고 나가버리죠. 나가버려요. 그걸 미리 예고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재판정에서의 출정과 퇴정 자체가 상당히 의뢰도 하고 허락도 받아야 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고요. 지금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겠지만 최종 변론에 윤석열이 뭐 할지 아무도 예측이 안 돼요. 예측 불가예요. 네. 아마 멋대로 어떤 쇼나 연출을 하게 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소를 자기의 변론 무대가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는 그 한 줌의 극우들을 준동할 수 있는 그런 무게로 활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성희 의원은 이름이 앞에가 두 자가 같은 김성훈. 네. 김성훈이 아시죠? 네네. 김성훈이 지금 구속영장 3번이나 네. 반려가 됐고. 근데 가장 위험한 인물 아니에요? 거기도 위험한데 네. 그 비화폰을 가지고 검찰과 대통령이 검찰과 이 경호처가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김성훈의 구속영장이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반려하는 것 같으면 뭐 이유가 있겠나 생각해 보겠는데 지금 반려하는 당사자는 검찰입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 안 해줄 거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그 겁에 지른 타조가 이 구멍 속에서 머리 쳐박는 거나 똑같은 건데 특검이 다 엉덩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특검이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파헤쳐야 되고 심우정 총장 그리고 그 검찰청 차장이 어떤 혐의로 연루되어 있길래 비협헌 문제 이렇게 민감하게 구는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도 이제 물론 명태균 특검을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명태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수사가 진행되면 소위 이제 홍준표나 오세훈이나 이준석이나 또 김건희까지 이 사람들은 상당히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연루 관계 관련 검찰을 시키면 검찰은 BBK 때 기억나시겠지만 이명박 BBK 다 연루됐다는 거 아는 게 넘어갔잖아요. 우리나라 검찰이 대선 후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검찰에 두면 유야무야 지나가고 선거 끝나는 거 보고 정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안 되고 특검으로 해야 되고 특검은 저는 통과시켜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의 모든 의원들이 오세훈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홍준표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래 정적 제거는 경선이 훨씬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지형을 원내에서 좀 잘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김문수가 요즘 뜨고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 현상을? 그 생각보다 네. 김문수라는 갑자기 등장해서 대선 후보 보수 쪽 지지 1위라는 게 이 부분이 효과가 오래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약간 저쪽에서 이걸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는 감탄고토의 인물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오세훈 지지 세력이 그렇다면 김문수 지지 세력이 약간의 드러나는 어떤 설문조사에서 오세훈으로 옮겨서 지혜로운 설문조사에 응해줘야 되는데 숨어버리죠. 김문수 지지 세력이. 그러면 결코 다른 후보들이 떠오를 수 있는 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계속 가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 짓은 뭐냐면 내부적으로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로운 한 사람이 잠재적 후보가 한 명 더 등장했다. 그리고 아까 검사 경력을 지운
한동훈 역시 자기는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롭다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은 명태균과 자유로웠냐 아니냐 이걸로 국민의힘은 굉장히 극렬한 한번 요동을 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이다.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김성희 의원 아까도 우리가 이제 강희정 의원한테도 질문을 드렸고 얘기를 들었는데 대선 앞두고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약간 우클릭이라고 표현되는 소위 실용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사에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진보 개혁 정당에서 보수 정당으로 이사하는 것 같으면 저는 그걸 반대하는데 확장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를 그냥 두고 영역을 넓히는 일, 특히나 지금 보수 쪽은 공간이 너무 넓게 비어 있어요. 헌법을 부정하는 내란 수구 정당이 되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보수를 버리고 국민들을 버리고 지금 윤석열과 그 내란 우두머리 이 졸개가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넓게 펼쳐진 보수라는 땅을 그럼 우리가 쳐다보고 있습니까? 당연히 정당으로서는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정당이 민주당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보부터 보수까지 아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노란봉투법 통과를 공언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뭐 말바꾸기 논란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니 노동자 죽으라는 겁니까? 보수, 우리 대한민국 보수가 노동자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인 아젠다를 실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 사회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특히나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인가에 민주당이 관심을 갖겠다.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장려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1대1 구도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은 물론 이재명 대표하고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지만 결론 1대1 구도가 되면 차이가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먼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게 이제 어제 뭐 갤럽부터 시작해 MBS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오늘 이제 조선중앙일보가 이제 난리나고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중도층에서 예. 한 달 지켜봤잖아요. 예, 그랬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도 다 죽여라 가서 다 불지르자 이러고 있는 보수와 특히나 보수 정당까지 그렇게 간 것에 대해서 중도층의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중도층들의 지지율이 확 떨어지면서 지금 민주당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보수 클릭 행동에 오지마라고 말고는 자기들이 정책을 말하는 게 없어요. 네, 조선일보 오늘 잘 지적했는데 연금 개혁도 그다음에 이 소득세 또 상속세 관련돼서도 모든 아젠다를 맞던뜨리는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고 왜 국민남 아무것도 안 하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정신 차리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탄핵 선고가 나고 나면 그런 작업을 할 텐데 어제까지 헌재 불지르자라고 했던 사람이 오늘부터 말짱한 정신으로 돌아오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전 그 불안함에 중도층들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등을 더 돌릴 수밖에 없고 이 기조를 대선까지 잘 끌고 가는 게 또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희정 의원은 이제 비명계 소위 비명계라고 얘기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자꾸 이제 뒤에서 약간 공격을 하잖아요. 이게 당 전체에 도움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그런데 이미 소위 말하는 비명계 분들을 계속 따로 만나시고 계시면서 품고 있잖아요. 맞아요, 대표분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다릅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민주당보다 더 예. 커진 것처럼 훨씬 커졌기 때문에 아마 이 에너지가 만나서 흔들리는 에너지가 아니라 만나서 이런 비명계 흐름들도 잦아질 거라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시간을 끌면 탄핵의 시간을 끌면 뭔가 부활의 여지가 있을 거라 믿었나 보지만 네. 지금 국민의힘은 정광훈을 비롯한 극우에게 먹혔지만 한편으로 저는 윤석열의 자기 혼자 살겠다는 생존 전략에 먹혔습니다. 결국 윤석열 혼자의 정치판에 국민의힘을 싸그리 갖다 바친 대가를 국민의힘은 앞으로 펼쳐질 보면서 치러야 할 거다. 그 네. 혹한 대가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가야 돼? 옮길게요. 아, 옆으로 옮긴다고? 예. 지금 사람들이 여기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옮길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예. 저희가 여기 최 교수님은 좀 네. 팬분 만나보셨습니까? 네, 팬 미팅하고 왔습니다. 네. 나올 때마다 힘듭니다. 팬 미팅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저희 잘생겼다고 주변에서 많이들 감사합니다. 분장덕입니다. 분장덕. 김석이 분장을 안 해가지고 분장하면 다 방송 결정한 지가 오래돼서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보면
두 분도 방송을 하셨으니까 아까 뭐 김성희 의원도 방송하는 게 편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집회하는 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결국은. 방송하면 그래도 말도 마음대로 하고 이럴 수 맞아요. 있는데 대변인 하시면 더더욱 말씀하시기가 맞습니다. 힘들잖아요. 네, 어떨 때는 이제 당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니까 좀 속 시원하게 후드려 패고 싶은데 조금 참을 때도 있습니다. 네네네네. 김성희 의원도 좀 그래요? 말을 좀 조심하고. 예, 그래서 저는 방송에 아예 안 나갑니다. 예. 나가서 말하면 무슨 당의 입장이 어쩌고저쩌고 말이 나올 것 같아갖고 아예 방송을 다 끊고 있어요. 오늘도 네. 강유정 의원이랑 둘이 한다 그래서 나온 건데 오마이뉴스가 하고 있어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당황하고 중입니다. 있어요. 아,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오늘 참 25주년. 아, 네. 오마이뉴스 네. 창간 2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게 2000년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인터넷 들어오고 제가 오마이뉴스 시작할 때부터 정말 관심 있게 왔었는데 2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시민들에 의한 언론 사실 정말 먼 미래를 내다본 일이었습니다. 당원들의 민주주의처럼 시민들이 만드는 시민에 의한 언론을 표방하고 이 길을 쭉 걸어오신 오마이뉴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했습니다. 파이팅 했습니다. 네. 한 번 더 강정 의원 아까 파이팅입니다. 했어요. 네. 25주년. 어떤 김성희 의원 팬이 오셨어요. 네. 네. 열심히 또. 네.